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모텔 괴담들을 많이 들어봤지만 저는 그것들이 크게 무섭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누구나 자기가 느낀 공포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잖아요. 아마 저도 그런가 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2014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 당시 2살 차이 나던 여자친구랑 알콩달콩 잘 사귀던 중이었는데 저는 서울에, 여친은 분당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데이트를 하던 곳이 여친이 서울로 오면 강남역 인근이나 건대 이런 데서 주로 데이트를 했고, 제가 분당으로 가는 날은 서현역이나 모란역 요쪽에서 데이트를 많이 했었죠. 그날은 주말이었습니다. 그때 여친은 야탐역에 있는 어느 예식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알바하는 날은 제가 여친을 데리러 야탐역 예식장 앞에 있는 카페로 가서 기다리곤 했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데이트는 모란역이나 서현, 아니면 정자동 카페거리 이런 데서 데이트를 하곤 했는데요. 그날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어요. 여자친구네 부모님께서 굉장히 엄하셔서 곧 죽어도 외박은 허락하시지 않으셨는데, 걔네 부모님이 부부 동반 여행이나 낚시 같은 걸 가는 날은 그게 평일이던 주말이던 우리에게는 모텔 가는 날이었죠. 그런 특별한 날이면 저희는 자연스럽게 모란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란 근처는 밥집도 많이 있고 또 술집도 많고, 그리고 야탑 근처랑은 다르게 또 모텔들도 많이 있어서 젊은 커플들이 엄청 모이는, 당시엔 나름 핫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얼마 전부터 곱창 노래를 부르고 있던 여자친구와 함께 곱창에 소주 한 잔을 걸치고 저희는 마음 편하게 내일까지 함께 있을 생각에 들떠서 골목에 있는 아무 모텔이나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평범해 보였던 외관과는 다르게 방은 조금 낡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오래된 모텔 가면 나는 그 퀴퀴한 묵은 냄새 있죠. 그 냄새 또한 코끝에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한창 혈기왕성한 시절이라 그런지 그런 것 따위는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거사를 치르고 잘 때가 돼서 서로 나른한 몸을 끌어안고 불을 끈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약간 몽롱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 깼다 하면서 몸을 뒤척이던 중에 무언가 소리가 났어요. 뭔가 슬리퍼 끄는 발소리 같은 게 들렸는데, 그때는 무서운 생각 1도 없고 그냥 어디서 나는 소리지? 하는 그 정도 생각? 그 잠결의 생각이었지만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뭔가 방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았고, 그렇다고 현관 밖에서 나는 소리라기엔 그 슬리퍼 소리가 이 안까지 들릴 리도 없고, 그래서 그냥 무신경하게 여자친구를 끌어안고 있었죠. 그러던 중 갑자기 "안에 문 좀 열어보세요. 얼른!" 어느 아주머니의 목소리로 문을 열어보라며 막 문을 두드리시는데, 간밤인데 조심히 물어오는 것도 아니고 문을 되게 세게 두드리시는데, 저는 1층에서 키를 주셨던 그 주인 아줌마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물었더니 제가 묻는 말엔 대답도 없이 얼른 문 좀 열어보라니깐요? 이러면서 자기 할 말만 하는 겁니다. 그때 마침 여자친구도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는데, 아니 밤중에 갑자기 손님 방에 찾아와서 저게 무슨 경우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둘 다 옷을 입고 있지 않아서 제가 잠깐만요 하고 위아래 옷을 급하게 챙겨 입는데, 그 순간에도 계속 안에 문 좀 열어보라니깐요 하면서 소리를 치길래 저도 마음이 조급해지고 엄청 짜증이 났어요. 그때 여자친구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해가지고 이불 속에 쏙 들어가 있었고, 저는 옷을 다 입고 나서 아주 신경질적으로 문으로 가서 확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간 너무 소름이 돋아서 문을 그대로 열어놓은 채로 여자친구가 있는 이불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진짜 온몸이 덜덜덜 떨리더군요.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자기야, 왜 그래? 밖에 아무도 없어. 봐봐. 왜? 뭔데? 뭐야? 뭐지? 저희가 화들짝 놀랐던 이유는 바로 모텔방의 구조 때문이었어요. 저희가 있던 그 모텔방은 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신발장과 화장실이 있고, 그 옆으로 나무 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걸 열어야만 방이 나오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밖에서 누가 들어온 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 신발장에서 방 나무 문을 막 두드리면서 소리칠 수 있었겠어요. 게다가 제가 문을 여는 사이에도 그 목소리는 계속 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열려있는 문을 통해 보이는 텅 빈 신발장을 같이 바라보면서 화들짝 놀라서 여기서 당장 나가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때 시간이 새벽 4시가 다 된 시간이었어요. 여자친구는 너무 겁에 질렸는지 씻거나 화장할 생각조차도 안 하고 바로 옷을 걸쳐 입고 저랑 객실 밖으로 나오는데, 그때 구두를 신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복도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이거 진짜 실제로 그 현장에 있어야 그 느낌이 공감이 되실 텐데, 아무튼 여자친구가 겁에 잔뜩 질려 있어서 일단 나가서 이야기하자 하고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런데 바로 아래층에서 엘리베이터가 한 번 더 섭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 보인 커플은 저희와 비슷한 느낌으로 둘 다 자다 나온 것 같았는데, 엘리베이터에 타 있는 저희를 보고서 토끼 눈이 되면서 한번 놀라더니 그제서야 올라타시더군요. 근데 제 여자친구가 막 울고 있으니까 그 커플 중 여성분이 되게 어색한 공기를 깨고 먼저 말을 걸더군요. 혹시 거기도 뭐 이상한 거 보셨죠? 그 말에 여자친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끄덕했고, 그 여성분은 자기 남자친구한테 거봐, 여기 뭐 있다니까? 하며 딱 1층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텔을 빠져나오는데 아직까지도 그 주인장의 말이 소름이 돋네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보통은 밤에 숙박 끊고 들어가면 다음날 아침까지 다들 있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손님들이 오가는 거야 뭐 간식을 사러 가거나 술을 사러 나가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두 커플한테 마치
가려는 걸 알기라도 했다는 듯이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며 인사하는 모습이 지금 생각해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응대죠. 그리고 밖에 나온 저는 여자친구에게 아까 복도에서 비명을 지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훌쩍이던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있잖아. 신발 신고 뒤돌아봤는데 문 옆으로 어떤 여자가 고개 빼꼼히 내밀고 쳐다보고 있었어. 나 이제 이 동네 못 올 것 같아. 무서워. 100% 실제 이야기고 이날 이후 저희가 외박 가능한 날은 무조건 서울에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대학교 선배에게 들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보통 군대 귀신 이야기나 군대 괴담 들으면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 의심되는 것들도 분명히 하나둘씩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실화라고 믿는 까닭은 이야기하는 내내 형의 팔뚝에 소름이 돋아있던 것도 하나의 이유였고,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형이 관련 기사 내용도 있으니까 찾아보면 나올 거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정말 그 비슷한 시기에 관련 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아는 형을 A라고 칭하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하루는 대학교 수업이 끝나고 동기 2명과 함께 아는 형의 자취방으로 놀러 갔습니다. 다 같이 치맥을 먹으면서 놀다가 밖에 부슬부슬 비도 오고 하니까 A형이 무서운 이야기를 몇 개 해주더군요. 이야기들은 모두 군대에서 겪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들 중 하나인데, A형이 복무하던 부대에는 산길 방향 후문 쪽에도 위병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당시 늘 그렇듯 평범하게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슴인지 노루인지 한 마리가 위병소에서 30m 떨어진 곳에서 고개는 위병소 쪽으로 돌린 상태로 계속 위병들을 쳐다보곤 한 발로는 땅을 파기 시작했답니다. 시간대도 늦은 그 새벽 시간에 사슴은 2시간여를 땅을 파다가 그리고 사라지기를 일주일 넘게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맨날 똑같이 거기서 그러고 있으니까 위병들끼리도 근무 교대할 때마다 야, 사슴 아직 있냐? 네, 아직 땅 파고 있습니다. 하며 서로 주고받는 게 일상이 되었는데, A형이 말하길 그 사슴이 너무 크고 쳐다보는 게 무서워서 자기는 근무 설 때 항상 그 사슴한테 총을 겨누고 한 번도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자칫 갑자기 자기한테 달려들면 공포탄이라도 쏘려고요. 아무튼 그렇게 2주차에 접어들었는데, 형이 근무를 마치고 교대한 교대자에게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날은 땅을 파던 사슴을 주시하고 있던 위병들의 귀에 평소와는 다른 소리가 들렸답니다. 원래는 땅 파는 흙소리만 들렸는데, 그날은 갑자기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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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이러면서 뭔가 땅이 아닌 다른 것을 긁는 소리가 들렸고, 그러다 사슴은 더 이상 땅 파는 것을 멈추더니 위병들을 잠시 주시하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의 이상함을 느낀 위병 중 선임 하나가 랜턴을 켜고 사슴이 땅을 파던 자리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뭔가 나무 상자 같은 게 살짝 보여서 그 주변 땅을 어느 정도 파헤쳐 보니까
아주 고약한 냄새가 확 퍼지면서 군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보제 나무 박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뚜껑을 열어보자 그 안에는 토막난 시체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부대는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죠. 결국 이에 군대에서는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알고 보니 부대에 근무하는 부사관 한 명이 자기 애인을 토막살인한 후에 부대 여기저기에 묻어두곤 아주 태연하게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A형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팔뚝을 걷어 내어서 보여줬는데, 사람 팔에 닭살이 그렇게 올라와 있는 건 정말 처음 봤습니다. 듣는 내내 저도 귀신 한 번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주 소름이 돋더라고요. 원래 이런 이야기는 바로 앞에서 리액션을 동반하면서 해줘야 더 무서운 법인데, 제가 느낀 공포가 글로 적다 보니까 반감되었을까 걱정이 되네요. 아참, 찾아보니까 기사는 왠지 이거 같더군요. 현역 육군 중사가 결혼 문제로 다투던 애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숨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 씨는 28세 애인 유모 씨의 시신을 토막낸 뒤에 군부대 훈련장과 야산 주변 10여 곳에 나누어 묻었습니다. 김 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닷새 뒤 숨진 유 씨의 휴대전화로 유 씨 언니에게 현재 지방에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의무병과로 의무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시체를 다루는 솜씨가 일반적인 범행과는 그 수준이 달랐습니다. 시신 훼손 장소인 자기 집 화장실을 자동차 세정제로 청소했지만 과학수사를 통해 그 혈흔을 찾아낸 경찰에 결국 검거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아버지께서 어릴 때 실제로 보고 겪었던 이야기라고 하십니다. 때는 1979년도에서 80년도? 뭐 그 사이라고 하셨고, 학생 때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전라남도 장성에 금올이라는 마을 일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금올이가 완전히 시골이었는데 그 근방에는 산과 나무가 빽빽했기 때문에 외부 업체에서 들어와서 벌목 작업과 골재 작업 같은 걸 많이 했다고 해요. 특히 벌목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작업을 할 것인지 나무에 하얀 페인트 같은 걸로 표시를 해놔서 그 근처로는 접근을 잘 안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벌목 작업이 주기적으로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 사건은 아침에 벌어졌는데 한 남학생이 아침 통학길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사망 원인이 아침에 멀쩡하게 학교에 잘 통학하던 아이가 갑자기 산 쪽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벌목 작업이 한창인 그 산으로요. 그리고 벌목 작업하다 보면 높이 솟은 나무가 막 한 풀에 쓰러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를 피하지 못하고 나무에 깔려서 그만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의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시더군요. 아무튼 요즘 같았으면 여러 가지 조사 끝에 사망 원인도 분명히 밝히고 사망자에 대한 보상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겠지만, 그때는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죽었는가, 이거 개죽음 아닌가, 뭐 요 정도 취급을 받았대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왜 멀쩡하게 등교하던 학생이 산으로 들어갔을까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성에는 장성댐이라는 큰 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뻗어나오는 여러 저수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의문의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침 조회 시간, 그리고 학교에 등교할 시간이 되었는데도 한 아이가 학교에 보이지가 않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어느 저수지에서 익사체로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아이가 저수지에 발견된 것도 조금 의문이었대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등하교 하는 길과 저수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다가 물놀이를 하다가 죽었다고 하기엔 옷을 벗은 상태도 아니었고 통학할 때 입고 있던 복장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의문스럽지만 시골에서 있을 수 있는 불운한 사고? 그 정도로 취급을 했었대요. 그리고 방학 기간이 찾아오면서 그런 흉흉한 소동 같은 거는 일단락 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학이 끝나고 개학식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교장 선생님께서 단상에 올라가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학생 여러분, 방학 기간에 또 우리 학생들이 저수지에 빠져 죽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부디 절대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학교랑 집 외에 다른 곳에 가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심지어 방학 기간에 외지인도 아니고 또 그 마을 학생 중에서 의문의 사고가 한두 번 정도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일부에서 막 소문처럼 나돌았던 게, 이건 필시 귀신들이 애들을 홀려서 데려가는 거다. 왜냐하면 멀쩡히 잘 다니던 통학길에 갑자기 산으로 올라가, 또 갑자기 저 먼 저수지로 가서 빠져. 계속 이런 얘기가 도니까 할머니께서도 그 소문을 듣고 아버지와 고모들에게 항상 서로 손 꼭 붙잡고 통학을 해라, 그러면서 더불어 이걸 꼭 지니고 있으라고 하면서 어디선가 부적을 지어와서 책가방 안에 손수 넣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고 해요. 아빠와 고모들이 다 같이 통학을 하던 중에 갑자기 막내 고모가 무리에서 조금씩 떨어져 걷더니 방향을 틀어서 어딘가로 슝 걸어가더랍니다. 멈추지도 않고요. 그래서 아빠랑 다른 고모들이 야, 너 어디가? 하면서 딱 붙잡았는데, 고개를 돌린 그 막내 고모가 초점이 없더래요. 뭔가에 홀린 것처럼. 너무 무서워서 그 고모들이랑 아빠가 막내 고모를 가운데다 두고 손을 꼭 붙잡고 걷는데, 갑자기 정신이 돌아온 듯 막내 고모가 이랬대요. 언제 이만큼 걸어왔어? 그때 그 말을 하는 막내 고모는 분명히 그 찰나의 순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답니다. 이후 하굣길에도 그 막내 고모랑 꼭 붙어가지고 조심조심 집에 돌아온 뒤에 할머니한테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뭔가 이상해하면서 아빠와 고모들의 책가방을 하나 둘 열어보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가방 하나마다 꼬깃꼬깃 접혀있는 부적이 그대로 들어있었는데, 막내 이모의 가방에서는 검게 그을린 부적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소름 돋는 사실은 그 다음날 다른 마을에서 어떤 아이가 또 황룡강인가? 어디 강줄기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의 한 유지분께서 계속해서 애들이 죽어나가고 뭔가 흉흉한 소문이 도니까 어디선가 무당을 모셔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무당이 말하길 산에서 뭔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린 것 같다. 이거 산신이 노해서 애들을 데려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곧장 향한 곳이 바로 그 벌목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잘 모르겠지만 그 무당이 거기서 벌목 작업을 일시적으로 다 멈추고 며칠 동안이나 구판을 벌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이후 계속되는 의문의 사고들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제가 예전에 귀신에 들려서 무당집 갔었던 일을 한번 제보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갓 2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지긋지긋한 고등학교 생활도 끝났겠다. 하루가 멀다 하고 친구들과 서면역으로 넘어가서 술 먹고 밤늦게 집에 들어오고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는 서면역에서 늦게까지 놀다가 같이 합석해서 분위기 좋게 놀던 여자애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분위기를 파하고 집에 간다고 해서 오늘도 허탕이구나 이러고 있는데 친구가 자기네 집에 가서 게임이나 하다 자자고 하면서 자기 집으로 가재요. 그래서 새벽바람 좀 맞으면서 술도 좀 깨고 할 겸 당시 친구네 집이 서면 근처의 점포동이라고 거기 언덕 중간에 있는 집이라서 그 점포동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친구네 집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 수능 끝나고 자기 방을 게임방처럼 만들어놨다고 해서 약간 기대심을 가지고 출발을 했죠. 그렇게 한참을 걸어서 친구네 집을 한 50m 정도 남겨두고 있을 쯤 친구가 어느 좁은 골목 틈에 담벼락 같은 벽을 하나 가리키면서 저한테 이러더군요. 야, 우리 동네 사람들 저기서 귀신 엄청 많이 봤대. 손가락을 따라간 그곳은 담벼락이 아니라 네모반 듯한 건물이었는데 이게 창고인지 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벽도 죄다 금이가 있고 벽 색이 다 바릴 정도로 낡아서 되게 오랫동안 방치된 것처럼 보였고 좌우로 여닫는 창문이 하나 달려있더군요. 나도 건너 들은 이야기인데 저 창문 안에서 누가 쳐다보고 있는 걸 봤다더라. 그래서 저는 친구한테 저기 아무도 없는 집 맞아? 하고 물어보자 상태를 보면 모르겠냐며 빈 곳이 맞다고 했습니다. 빈집이면 열어봐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한 저는 그 집으로 다가가서 작은 창문 달려있다고 그랬죠. 그 창문으로 다가가서 창문을 오른쪽으로 쭉 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잠겨 있어서 안 열린다기보다는 오랫동안 녹이 슬어서 그런 건지 되게 뻑뻑하게 아주 천천히 열리더군요. 그 끽 소리와 함께요. 친구는 뒤에서 저한테 야, 이 미친놈아 그걸 왜 열어? 이러면서 웃고 있었고요. 그렇게 기어코 그 창문을 열고 나자 그 안쪽은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 특유의 진한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제 코를 찔러왔습니다. 그래서 역겹다. 가자. 여긴 귀신도 못 살아. 이러면서 다시 친구네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어떻게 저 창문을 열어볼 생각을 했냐면서 막 그렇게 서로 낄낄거리면서 걷고 있었는데 당시 새벽 2시가 다 된 시간이라서 골목에 사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거기서
이런 소리가 들려서 본능적으로 소리가 느껴지는 뒤를 향해 고개를 돌렸는데 아까 그 건물 앞쯤에서 어떤 여자 하나가 저희랑 같은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는데 그걸 보고 저는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시간에 집 들어가는 여자라면 데이트가 끝났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놀다 들어가거나 아니면 회식 같은 게 끝났거나 그런 여성분들일 텐데 손에는 핸드백도 하나 없고 당시 겨울이었는데 옷도 엄청 얇게 입은 데다가 제일 소름 돋았던 게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습니다. 살짝 겁이 난 저는 다시 정면을 보고 친구한테 야, 저 뒤에 저 여자 보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친구는 너 일부러 장난치냐? 하면서 뒤를 돌아보더니 있긴 뭐가 있어 이러면서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친구네 건물 1층에 도착해서 계단을 오르는데 그때 계단 밑에서 거기서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제가 그때 계단 아래를 바라봤는데 제 코앞에는 어떤 새하얀 얼굴의 여자가 바로 코끝까지 다가와 있었고 저는 그 다음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제 의식이 돌아온 건 3일 뒤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나 보더군요. 먼저 기억이 없어진 바로 그 시점에 갑자기 제가 멍하니 다시 계단을 내려가더랍니다. 친구는 저를 불렀지만 저는 듣는 채도 안 하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길래 친구는 뛰어와서 저를 붙잡고 야, 미친놈아, 너 왜 그래? 어디가? 이렇게 말하자 제가 갑자기 사거리 중간에 대자로 뻗어 두루눕더니 되게 여성스러운 이상한 웃음소리를 내면서 나 얘 죽여도 할 말 없지? 조금 있다가 차가 지나갈 거야. 그리고 얘 밟을 거야. 그럼 나 그때 나갈게. 만약에 제가 진짜로 연기를 하면서 장난을 친 거였으면 친구도 조금은 어색함을 느꼈을 텐데 그때 그 눈빛과 발언들이 그 느낌이 너무 살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말도 안 되는 욕설과 음담패설 같은 말들을 막 해대길래 친구는 제가 귀신이 들린 것 같다고 본능적으로 느꼈대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주변에 점집 같은 걸 뒤져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저를 꽉 붙잡고 그쪽으로 향했대요. 그런데 무당집 들어가자마자 저랑 무당이랑 막 욕하고 싸웠대요. 그러다가 제가 뭔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러자 그 무당은 저거 지금 장난치는 거야. 저거 진짜 독한 년이야 저거. 그러자 제법이네? 하면서 또 제가 막 깔깔깔깔 대더랍니다. 아무튼 그 무당이 하는 말은 의료로 치면 친구한테 초기 대응을 되게 잘했답니다. 만약 저를 내일 데리고 오겠다고 뭐 한숨 자기라도 했으면 아마 진작에 사단이 났을 거래요. 저는 엄마한테 집에 들어간단 말을 해놓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 무렵 엄마한테 막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고 전화를 대신 받은 무당은 엄마를 당장 여기로 오라고 불렀다네요. 그렇게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무당집에 오시게 되었고 친구에게는 이만 들어가 보라면서 용돈을 쥐어 돌려보내셨다고 해요.
그 후 저는 거의 몇 시간에 걸쳐서 퇴마의식을 진행했다고 해요. 부모님이 말씀하시길 퇴마의식이 끝난 직후에 저는 마치 혼이 나간 사람처럼 얼굴이 아주 창백했다고 합니다. 아마 하루 이틀 제정신 아닐 거니까 잘 살펴. 무당이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고 부모님께서는 제가 혹시라도 잘못되지 않을까 계속 옆에 붙어서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3일 뒤 저는 온전히 제정신이 돌아왔는데 그간의 일들을 친구와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들으면서도 참 믿기 어려웠지만 저는 제가 정신을 잃기 전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여자 귀신의 얼굴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무서움과 동시에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납니다. 지금 그때 귀신을 봤던 그것들은 전부 재개발이 되어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야흐로 제가 7살 때 겪었던 일입니다. 저희 외가댁이 시골 외곽마을에서 가게를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가게 영업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한 20분 정도? 들판이랑 숲길을 거쳐 자연을 한껏 만끽하며 걷다 보면 구석탱이 끝자락에 낡고 허름한 단독주택이 하나 우두커니 있었어요. 그 집은 가게 영업이 끝나면 가족들이 묵는 곳이었고 좋기 40년은 넘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옛날 검정고무신에 나오는 그런 집의 느낌이랄까? 아무튼 거기서 하룻밤을 묵으면 다시 새벽에 동틀역에 나와서 영업을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무한 반복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외가댁으로 놀러가고 그 집에서 가족이랑 하룻밤 자고 있을 때 생겼습니다. 그때 저는 삼촌이랑 가족들 그리고 할머니 이렇게 오순도순 한 방에서 자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현관 쪽에서 뭔가 바스락 소린지 덜커렁 소린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근데 이 집 바깥 구조가 문 밖으로 나오면 논이랑 숲이 바로 눈앞에 보이고 그 앞에는 변소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형적인 검정고무신에서나 볼 법한 그런 집의 느낌이랄까? 근데 또 이게 방에서 거실로 나오면 창을 통해서 밖이 전부 다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뭐에 홀렸는지 겁도 안 나고 혼자 일어나서 현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바람도 되게 거세게 불고 바깥 분위기는 왠지 모를 으스스함이 가득했어요. 이때 현관이 바람 때문에 이렇게 요동쳐서 소리가 났구나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문제를 호기심 때문인지 뭐에 홀린 건지 몰라도 저는 그 현관문을 거침없이 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사람이 저 멀리서 저희 집 쪽을 멀뚱멀뚱 응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뭔가 싶어서 멍한 눈으로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아주 기겁을 하더니 창백해진 얼굴로 엄청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 뒤로는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필름이 끊긴 것 같아요.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엄마가 밖에서 저를 붙잡고 막 울고 있었고 저는 집 앞 한 10m 앞에서 풀숲에 쓰러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물어보니까 그때 밤중에 엄마가 자고 있었는데 바람이 솔솔 계속 찬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눈을 떠서 옆을 보니까 또 옆에 빈자리가 느껴져서 화들짝 놀라서 보니 제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한번 나가봤는데 제가 어딘가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혼잣말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아무도 없는 새벽에 허공을 응시한 채로요. 그래서 엄마가 시겁해가지고 제 쪽으로 막 뛰어왔는데 그때 갑자기 제가 눈동자가 확 올라가더니 그 자리에 폴싹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때 엄마가 저를 엄청 흔들어서 깨우려고 했는데 저는 알 수 없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 그러다가 겨우겨우 정신을 차렸답니다. 그런데 제 마지막 기억은 그 사람을 본 거 뒤로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아무튼 그러다가 어머니는 뭐 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고 가족들이랑 삼촌한테 이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는 그냥 뭐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셨고 삼촌이 하시는 말씀이 그 집에서 자기도 유독 가위를 많이 눌렸다고 하더라고요. 삼촌이 말씀하시길 언제 한 번은 가위를 심하게 눌렸었는데 그걸 풀어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딱 눈이 떠졌는데 눈이 3개가 달린 사람이 천장에 붙어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그 사건 이후로 그 기억을 어느 정도 간직한 채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가 그게 다 잊혀갈 무렵이었어요. 그 무렵 저는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입학 기념으로 오랜만에 외가 쪽에 놀러가서 그쪽 동네를 또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도 많이 흐르기도 흘렀고 가게 위쪽으로 집을 지어서 그 이후론 그 낡은 주택을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 집을 팔려고 내놓은 건지 그냥 방치 중인 건지 뭔지 자세히는 안 물어봐서 아직까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버려둔 것처럼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전에 그 주택에서 제가 겪은 일이 생각나서 한 번은 밤에 동생을 깨워가지고 몰래 밖에 나온 다음에 거기를 한번 수색해보러 가자고 하곤 가로등 하나 없는 그 길을 따라 동생이랑 공포체험을 감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걷다가 그 장소에 도착을 했을 때 저는 동생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앞을 향해 무작정 달렸던 것 같습니다. 뭔가에 홀린 것 마냥. 아무튼 딱 그 주택 쪽에 다다랐을 때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집을 딱 봤을 때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으스스하고 소름 돋는 분위기가 저를 덮쳐오면서 갑자기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집 쪽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청 깜짝 놀라서 아니 이런 집에 혹시 누가 살고 있나 싶어서 유심히 이제 숨어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현관 쪽이 스르륵 열리더니 키가 좋게 2m는 돼 보이는 어떤 검은 머리 여자가 몸을 흔들면서 괴기하게 서 있는데 그 앞에는 어떤 어린아이가 저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전 너무 놀라서 으악 하고 도망쳤는데 또 주변에 동생 놈은 안 보이고 그런데 이게 제가 너무 놀라다 보니까 챙겨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할 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있는 힘껏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시야에 가게가 보일 쯤이 돼서야 이제 긴장이 풀려서 호흡을 좀 가라앉히고 동생을 부르며 찾아봤는데 역시나 대답이 없더라는 거죠. 미치겠는 거예요. 혹시라도 얘가 잘못되면 어쩌나 하고요. 제가 나가자고 했는데 근데 그런 와중에 합리화한답시고 얘도 알아서 집으로 도망가지 않았을까 싶어서 가게 위층에 도착한 다음에 아무렇지 않은 척 호흡을 가다듬고 화장실에서 대충 땀만 씻어내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동생은 진작에 들어와서
누워 곤히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해주니까 본인은 저를 따라 밖에 나간 적이 없대요. 재차 물어봐도 자기는 핸드폰 하다가 잠든 기억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전 누구랑 간 거지 싶기도 하고 엄청 소름이 돋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소름이지만 괜시리 저를 더 오싹하게 만들었던 점은 그때 제가 그 현관 밖으로 나오는 어린아이를 봤을 때 그 어린아이가 저의 예전 모습이랑 겹쳐 보이기도 하고 그게 예전의 내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눈앞에서 실제로 목격한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예요. 고등학교를 처음 입학한 뒤에 만난 저희 담임 선생님은 체격이 다부진 남자 선생님이셨습니다. 교과목은 체육이셨는데 귀신도 때려잡겠다 싶을 만큼 외모며 풍채며 카리스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생활지도를 맡고 계시다 보니까 저희 반 아이들에게는 가끔씩 재밌는 모습도 보여주고 하셨지만 다른 반 아이들에게는 엄청 엄한 선생님으로 회자되곤 했습니다. 가끔씩은 다른 반 친구들이 저희 반에 찾아와서 너네 반 담탱이 왜 이렇게 지랄 맞냐고, 오늘 우리 반 누구누구가 별것도 아닌 걸로 몽둥이 찜질 맞았다는 둥,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선생님과 저희 반 아이들이 교실에 다 모여있던 중에 저 냉혈한도 귀신 같은 걸 믿을까? 하는 마음에 같은 반 친구 한 명이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귀신 같은 거 믿어요? 시끄러 임마. 그딴 게 어딨어? 선생님, 무서운 이야기 아는 거 하나만 해주세요. 에휴, 너네는 아직 내가 덜 무섭나 보구나. 저희들은 담임 선생님과 농담 주고받듯이 이야기를 하다가 선생님께서는 문득 뭔가 하나 떠오르셨는지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담임 선생님은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졸업생 출신이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자기는 귀신 이야기 같은 건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고3 때 이 학교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꼭 대학교를 잘 나와야만 출세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요즘은 좀 덜한 느낌인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성적 비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선생님과 같은 반 학생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반에서도 전교에서도 유독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과 선생님 모두의 기대가 엄청 컸던 아이였는데 수능시험 당일날 시험장에서 나온 친구가 뭔가 스스로 납득할 수 없는 실수가 있었던 것인지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년 말에 반 분위기가 엄청 초상집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치만 선생님은 고3이었기 때문에 바로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을 했고 그 이후 일에 대해선 직접 겪은 바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 남아있던 후배들에게 듣기로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나 밤늦게 학교에 남아있던 친구들이 목이 꺾여있는 그 선배의 귀신을 목격했다는 그런 소문들이 떠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되게 오래된 이야기인데다가 저희가 1학년이라서 그런 괴담도 소문도 다들 모르는 눈치였죠. 아니,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던 찰나
같은 반 아이 중 평소 조용하게 자기 일 착실히 잘하던 한 친구 놈이 갑자기 선생님에게 선생님, 혹시 그 사람 이름이 한상훈이에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자 담임 선생님의 표정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놀라가지고 눈이 동그랗게 커지면서 이러시는 겁니다. 너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자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지금 선생님 옆에 서 있는 학생 명찰이 한상훈이라고 써 있어요. 순간 다 같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터프한 선생님조차도 당황스러움을 내비칠 정도로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선생님 옆에는 아무도 없었던 데다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투신자살한 동창 이름이 한상훈이 맞다고 하십니다. 선생님은 애써 침착하시면서 쟤 이거 어디서 듣고 장난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분위기를 무마했지만 반 아이들은 진짜 소름 돋아 있습니다. 그냥 지극히 평범한 같은 반 아이가 뜬금없이 그런 말을 꺼내니까 선생님이 일부러 놀라주는 척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찰나 지나갔는데 그 표정과 분위기, 타이밍 아마 현장에 있었다면 절대 그런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업 종이 치고 선생님은 교무실로 향하셨고 저희 반 애들은 그 친구 주변으로 몰려가서 야, 너 귀신 보냐? 또 뭐야? 이러면서 질문 공세가 이어졌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은 자기 집안이 무속인 집안 같은 거라서 자기도 가끔씩 그런 걸 보고 느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그런 거 티 안 내고 부모님들께서도 어릴 때부터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럼 너 저게 언제부터 보인 거야? 그러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까 선생님이 후배들이 계속 귀신 봤다고 말한 소문처럼 나도 입학하고 학교에 있는 동안 종종 마주쳤는데 오늘 선생님이 자기 이야기하니까 옆으로 가서 엄청 째려보더라고. 자기는 죽었는데 동창은 선생님이 되어 있으니까 엄청 질투가 났나 봐. 그 이후 선생님 앞에서는 그 이야기가 약간 금기어같이 되어버렸고 계속 퍼지는 소문 탓인지 선생님께서는 그거 너네들 겁주려고 속아준 거라면서 이렇게 수습하듯이 말씀을 하곤 하셨습니다. 하여튼 이야기를 해주신 그 당일만큼은 살면서 겪은 역대급 소름이었습니다. 오랜 옛날 제 8살 때의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너무나 오싹해 하셨던 실제 이야기인데요. 참고로 제가 79년생입니다. 올해 44살이에요. 그러니까 햇수로 정확히 36년 전 이야기죠. 제가 국민학교에 입학하고 첫 여름에 세 가족이 함께 아버지의 고향인 고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뭐 이주를 한 건 아니고 놀러 간 거였어요. 그 주변에는 논하고 포장도 제대로 안 된 그런 길들이 많은 시골이었죠.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을 떠올리라고 한다면 그냥 거미줄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할머니 댁 마당 여기저기에는 큼지막한 호랑거미들이 여기저기 줄을 치고 있었고 사람이 지내는 방 천장과 구석 여기저기에도 막 거미줄이 흩날리던 그런 이미지? 게다가 입 짧은 어린 저는 시골 밥상도 그닥 맛있게 느껴지지 않아서 뭐 말이 놀러 가는 거지
사실 저희 아버지가 놀러 가신 거였죠. 한 번 놀러 가면 최소 3일 정도는 자고 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던 어느 하루는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었는데 TV도 되게 지지직거려서 별로 볼 것도 없고, 저는 심심한 마음에 마당 앞과 그 집 앞에 있는 길목에 나가서 펄짝펄짝 뛰어다니는 개구리를 건드리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어다니는 벌레들도 괜히 나뭇가지로 툭툭 건드려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순간 근처에 딱 하나 있던 가로등을 올려다 봤는데, 나방이겠죠? 지금 생각하면 나방인데 진짜 무슨 참새보다 더 훨씬 큰 나방이 가로등 기둥에 떡하니 붙어 있는 거예요. 색깔은 아주 까만 올블랙이었고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 사이즈는 경이로웠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뛰어가서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저기 비둘기만큼 큰 나비가 있어. 정말? 알았어. 아, 엄마, 한번 보라니까. 나가보자. 그거 나비 아니고 나방이야. 저는 엄마의 손을 꽉 부여잡고 이거는 반드시 봐야 한다면서 엄마를 끌고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아빠는 어릴 때부터 익숙한 풍경이었던 건지 배를 벅벅 긁으면서 사과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저랑 엄마랑 전봇대까지 가서 그 나방을 구경하는데, 그때 엄마도 분명히 인정하셨습니다. 태어나서 저렇게 큰 나방은 처음 보신다고요. 그러다가 제가 장난기가 발동해서 그 나방한테 땅바닥에 있던 돌을 건져가지고 던졌습니다. 그래서 나방이 막 푸드득 날기 시작하자 엄마는 놀라서 뒷걸음질을 쳤죠. 그리고 그 무렵 엄마가 서 있던 그 길 저편에서 차량 불빛이 한 대 보이더군요. 저희 쪽으로 한, 지금 생각하면 시속 10에서 20 정도? 되게 천천히 달려오고 있었는데, 보니까 파란색 트럭이었습니다. 엄마는 차 조심하라면서 제 어깨를 감싸곤 저와 함께 맞은편 담벼락 쪽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곤 엄마랑 같이 그 지나가는 차를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저렇게 싣고 어디 가는 거야? 어디? 저기 짐칸에 사람 많은 것 좀 봐. 저희를 지나쳐가는 그 트럭의 후미를 보면서 엄마가 이야기하셨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왜냐면 트럭 짐칸엔 아무것도, 또 아무도 없었거든요. 엄마, 사람은 무슨 사람? 아무것도 없잖아. 무슨 소리야?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타 있잖아. 봐봐, 아무도 없잖아. 그리곤 엄마는 그 상황 때문인 건지 아니면 주변에 그 어둠이 무서우신 건지 저를 데리고 얼른 집으로 돌아오셨죠. 그 이후 엄마랑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제가 그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서 나중에 들은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엄마가 이 밤중에 무슨 잔치 같은 게 있냐며 트럭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짐칸에 빼곡히 올라탄 채 어디로 가고 있었다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자 아버지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목소리로 이 밤에 잔치는 무슨 잔치냐고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법 되던걸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데 하고 되묻더래요. 그래서 엄마는 한 대여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됐던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뭐 묻고 따지지도 않고 며느리가 헛것을 본 것 같다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 동네 분위기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할머니는 그 시간에 트럭에 노인들을 단체로 태우고 어디 갈 정도면 뭐 우리 집에 전화 한 통이 없었을 리가 없다면서요. 그런데 그때 엄마도 뭔가 문득 무서워지면서 제가 했던 말이 바로 떠올랐답니다. 엄마, 사람은 무슨 사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거기서 쐐기를 박듯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당시 그 동네에 자동차, 그러니까 트럭을 가진 집이 단 한 집뿐이었는데 동네에서 누가 갑자기 사경을 헤맬 정도로 아파서 급히 읍내로 나가야 할 때면 응급차를 불러서 기다리고 그런 게 아니라 우선 그 차주인네 전화를 해서 그 짐칸에 보호자랑 같이 타고 읍내로 나가곤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쪽 마을에서도 그런 급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랬었답니다. 실제로 그 차로 시신을 옮긴 적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께서 우리 며느리가 기가어에서 혼백 같은 걸 받나 보구먼. 허허. 내일 닭 한 마리 잡아야 쓰겄다. 이러셨다더군요. 어쩐지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엄마는 저에게 어제 정말로 트럭에 타고 있던 사람들 못 봤냐고 거듭 물으셨고, 할아버지께서는 아침부터 닭 모가지를 비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확인 사살로 할아버지가 그 차주인 최 씨인가 누군가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는데 저녁에 읍내에 막걸리 한잔하려고 차를 끌고 나갔던 건 맞는데 그때 아무도 태운 적이 없었다고 하셨다더군요.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그날 밤 일을 잊지 못하겠다고 하시네요. 아마도 그 트럭에 타고 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는 뭐 악령 같은 게 아니라 그 트럭 주인분이 고마우셔서 뭔가 지켜주려고 타고 계신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무서운 이야기 또는 직접 겪은 이야기 아래에 보이시는 이메일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